여러분 반갑습니다. 축제는 한문으로 보통 축하할 때 축을 쓰고 이것은 제사 지낼 때 제자를 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흔히 축제라고 이야기하면은 영어로 페스티벌이다 해서 그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술 먹고 놀고 뭐 지정된 게임을 하면서 그 어떤 성부도 가리고 뭐 이렇게 즐겁게 지내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축제의 근본 의미는 뭔가 하면 제의를 모시는 행위다. 행위. 제의를 모시는 행위인데 이 제의를 모시는 행위는 신에 대한 감사일에. 감사일에가 바로 축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축제는 전부 신에 대한 감사일에가 모두에 전부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보편적으로 우리가 축제위원회 보면은 문화축제가 있고 그 다음에 체육축제가 가장 크게 이렇게 대두가 되는데 문화축제는 바로 지역의 전통적인 어떤 일회입니다. 일회를 축제화시킨 것을 체육은 어떤 기능, 대항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경기를 하는 것. 경기를 하는 것이 경기에서 어떤 승부를 가리는 것이 체육 축제인데 이 문화의 축제나 체육의 축제나 발달은 똑같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비근하는 예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도민 축제를 한다. 도민 체육 축제를 한다. 전국 체육 축제를 한다 하면은 그 전국 체육 축제를 관장하는 주관하는 부서에서는 그 소속 장이 축제를 이루기 전에 전날 또는 며칠 전에 그 지역에서 제일 높은 곳에 올라가서 뭐 산도 되고 아마 경북 축제 같으면은 뭐 울릉도가 한다든지 포항에 가서 영일에 해맞이 공원에 가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체화를 해봅니다. 체화를 해와서 그 체화된 불을 가지고 당일 경기할 때 불을 미리 가져와서 체화해와서 불을 안치시키다 하다가 당일 체육대회를 여는 날에 성화대에다가 점화를 시키죠. 점화를 시키면 들고 가서 봉송하면서 점화를 시키기까지 신에 대한 고마움을 이끌어준다는 그런 의미에서 나름대로의 지역 축제를 요게 가비를 씁니다. 이게 바로 체육 축제의 특성입니다. 또 그러면은 문화축제는 무엇이냐? 문화축제는 일반의 제의 형식과 거의 유사합니다. 자, 제철은 축제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신을 일단 마중을 합니다. 마중. 신을 맞이합니다. 이걸 가지고 뭘 하나 하면 영신행위다. 이렇게. 영신. 이렇게 영신행위다. 맞이할 일이죠. 신을 맞이한다. 영신행위가 지나고 나면은 신을 맞이해서 모셔야 되거든. 모시는 것을 강신행위다. 자, 앞으로 이걸 띄겠습니다. 강신은 이렇게 강신행위다. 강신행위가 끝나면 신을 즐겁게 하는 오신행위가 이루어집니다. 오신행위가 이루어지면 그 다음에 유신행위입니다. 유신행위는 유신행위가 이루어지면 마지막으로 뭐를 하느냐? 그건 송신행위다. 송신행위는 이렇게 됩니다. 영신을 신맞이한다. 주로 신맞이를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높은 산에 올라가서 하늘과 태양과 가까이에 있는 나무를 잘라서 여기다 신내림을 받아서 많은 사람들이 쭉 마을로 내려와서 제당에 들어와서 전날 제당에 일단 모셔둔다.
보편적으로 이 재단을 가지고 우리는 선앙당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선앙집에다가 모셔주는데 선앙집에는 여신이 있습니다. 남자라도 신은 여신이라고 합니다. 이건 모셔오는 신은 남신입니다. 남신과 여신을 결합하는 그런 이래를 갖춘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강신행입니다. 그러면 강신행위가 지나면 신을 즐겁게 한다는 것은 뭔가 신을 기쁘게 해준다는 것이거든요. 신을 기쁘게 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물론 춤도 추고 뭐 장기 자랑을 해서 좋은 것을 보여서 신이 기쁘게 하는 방법도 있지만 보편적으로 어떻게 맛나는 음식을 차려서 신에게 대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편적으로 맛나는 술을 준비하고 과일을 준비하고 떡을 준비하고 음식을 차려서 신에게 바치는 것이죠. 그래 제사를 지내죠. 이 제사를 지내는 행위를 우리는 오신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정집에서도 제사를 지낼 때는 이와 같이 신에게 즐거움을 주기 위해서 축간 또는 제주가 그 신을 모셔놓고 부모신을 또는 할아버지 신, 조상신을 모셔놓고 거기에다가 조상신에게 대한 감사 이래로 술도 올리고 이렇게 합니다. 음식도 만나하고 또 충문을 이루면서 그 어른들 높이 받들기도 하고 이런 행위를 하죠. 그걸 가지고 오신행위다. 그 다음에 유신은 뭐냐면 요게 유자가 뭐 놀유자입니다. 놀유, 유원직할 유자입니다. 놀러 갈 때 유자를 놀유자를 쓰거든요. 신이 놀도록 해준다. 신이 와가지고 만나는 음식만 먹으면 안 되거든. 그래서 여러분 잘 기억을 더듬으면 제사를 차려놓고 그 절을 여러 번 하고 난 뒤에 보면 수저를 꼽아놓고 난 뒤에 제주가 그 제사에 참사한 사람을 전부 다 데리고 안방으로 들어갑니다. 그럼 문을 닫죠. 그래서 문 닫고는 한 3, 4분 정도 엎드려 있다가 기침을 세 번 하고 그래 문을 열고 나옵니다. 그거는 뭐냐면 신이 자유롭게 우리가 사는 구역을 둘러다 보라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지역 축제의 경우도요. 이런 제2일에 두 가지 강신하고 두 가지의 제1위가 끝나고 나면 신이 자유롭게 그 인간들이 노는 장소를 둘러다 볼 수 있도록 자유롭게 이제 꽹과리를 치고 신과 더불어 노는 그런 행위를 열행합니다. 그러니까 보편 여기에 등장하는 것은 풍물이 등장하죠. 그래서 같이 놀고 이렇게 해서 신이 즐거운 분위기에 의해서 그 고을에 사는 사람들을 둘러보는 그런 것을 이제 우리는 흔히들 오신행위, 유신행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유신행위까지가 끝나면 그 다음에는 신은 항상 우리가 모셨으니까 모시고 대접하면 그대로 놔두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신이 다시 가실 수 있도록 보내드려야 돼요. 우리는 그냥 만나고 대접해보고 자 오늘 뭐 우리는 집에 가자 햇받으시 가자 하면 안 되는 게 신을 보내드리는 일을 하는데 그것을 우리는 송신이라고 합니다. 송신은 뭔가 하면은 주로 지금까지 제진회 때 필요한 충무이라든지 지방이라든지 그 밖에 그 신을 추앙하는 글을 모두 한데 모아서 태워버립니다. 태우면서 이렇게 받들면서 하늘 좀 올라가도록 이렇게 하는 그런 형식이 바로 송신의 형식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축제는 모두가 5개 행위가 이루어져야만이 축제 형식이 모두 원만하게 이루어졌다.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지역 축제에 대해서 지금까지 고정관념이 먹고 놀고 즐기는 그것만 알았는데 그렇다면 자 제사 지내면 좋은데 사과축제 같으면 사과축제는 도대체 누구한테 제사 지내느냐? 청송 사과축제 있고 문경도 사과축제가 있는데 그 축제에서 우리 인간들이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어느 신한테 우리가 제사를 올리고 또 같이 놀고 이렇게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인데 사과는 사람의 힘으로 재배는 하지만 사과가 자랄 수 있도록 해주는 원동력은 누구하고 땅입니다. 땅. 그리고 사과는 나무가 튼튼해야만이 사과가 달립니다. 그러니까 나무죠. 나무. 물론 그 밖에도
유형이 있겠습니다. 공기, 뭐 햇살 이런 것도 있겠지만 보편적으로 땅은 신이 누군가 하면 지신이, 나무는 목신이, 지신과 목신에게 죄를 지내는 행위란다. 원래 땅이 참 그 단비를 잘 받아가 우리 사과에게 영양 공급을 잘 하였기 때문에 원만하게 원래 대풍작을 거두고있다 하는 그러한 어떤 하나의 관념과 또 나무가 병들지 않고 병충해 강하게 이렇게 잘 지내줘서 원래 그 사과농수가 대풍작이 되도록 하였다 하는 데서 우리 인간들은 감사의 일회를 올리는 것이죠. 그 일회가 바로 축제입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청송사과, 문경사과 축제를 원래 우박이 많이 오고 날씨가 가물어가지고 농사를 거의 필요하고 수확이 없었다 하면 축제를 지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축제를 개최할 수 없죠. 그러니까 반드시 통년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이러한 축제의 행위가 5가지 그 유행에서 이루어지는데 그렇다면 이 축제는 어떤 형식으로 또 어떤 그 체제로 이루어지는가? 첫째는 축제는 가신 축제입니다. 둘째는 마을 축제입니다. 그 다음에 지역 축제. 자, 가신 축제는 말 그대로 가정에서 이루어집니다. 마을 축제는 마을에서 어떤 핵심 존재를 내세워서 국민들이 전체 참여하는 것이고, 지역 축제는 보편적으로 면 단위, 시, 군 단위, 도 단위로 해서 광역 형태로 축제를 이루는 것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가신 축제는 어떤 것이 있는가? 우리가 집안에 딱 들었으면 집에는 전부 신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신앙 쪽으로 공부를 하면 설화에서 신앙 쪽으로 공부를 하고 민속학에서 신앙 쪽으로 공부하면 이런 가신 축제, 가신의 종류가 어떤 것이 있는가 하는 유형이 나옵니다. 아마 그 경상북도 또는 대구에서는 지금 민속 쪽의 대학은 영대하고 아마 안동대학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는 전공이 있는데 다른 대학에는 민속 전공이 없을 거예요. 나는 부전공이 민속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데 가시는 함으로서는 집가짜입니다. 신은 귀신 신자고 집에 있는 신인데 첫째 집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들어가는 게 대문입니다. 그 대문에 가면 대문신이라는 존재가 됩니다. 대문신을 지나고 나면은 마당이죠. 마당. 마당에 가면 요런 또 뭐냐면 지신이 있어. 땅신이 있는데. 그 다음에는 마당 앞에는 집이 들어서 있잖아요. 집에는 뭐고? 집에는 성주라는 신이 있어. 성주신. 그럼 집 안에는 방이 있죠. 방에는 무슨 신이 있는가 하면 여러분들이 태어나서 부모님이 비는 삼신이 삼신 할머니가 있어야 자식을 태어나게 한다. 그 집에 자식을 점지시켜주는 그집니까? 네. 네, 한번 봐주세요. 자식을 점지시켜주는 존재는 삼신이다. 삼신인데 이 삼신 할머니라 해요. 이게 여신입니다. 그죠? 여신. 그 다음에 방 옆에 또 뭐가 있노? 이게 큰 방 같으면 큰 방 천정 쪽에 저 북쪽에 보면 코너에 북쪽 코너에 이거 천정인데 여기에다가 요렇게 제가 단지 하나를 딱 묶어요. 이 단지 묶어서 이 속에 살을 넣어주거든. 이게 조상을 받드는 그런 어입니다. 그래서 이걸 조상신이다. 조상신은 방 안에 북쪽, 서북쪽 귀뒤 코너에다가 조상신을 단지 조그마한 데 넣어가 매년 햇살이 생산되면 거기에다가 햇살을 닦아 넣고 이렇게 합니다. 하면은
후손들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도록 점지해 준다. 이렇게 믿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상신과 그 다음에 집안에는 삼신이 있다. 그러면은 조상과 삼신이 있는데 그 다음에 집안에 또 뭐 있나? 뭐 한 부엌에 또 부엌신이 있어. 저 사람 오늘 지역 축제 하러 간다 걔가 뭐 귀신 떡 주워 먹는 이야기 하나 이렇게 여러분 생각할지 몰라도 이것은 우리의 전통 민속입니다. 자, 부엌에는 여러분들한테 만나는 밥을 제공하는 신이 있어요. 그 신이 조왕신입니다. 조왕신은 우리에게 건강을 책임지는 그런 신이에요. 그렇지만 조왕신은 살만 가지고는 밥을 뭐 해주지요? 그래 살하고 여기에는 살하고 살 플러스 물이 있어. 물이 있죠. 물론 불도 있지만 그 불은 그 신으로 별로 이야기를 안 합니다. 살 또는 물이 있는데 물은 부엌 뒤쪽에 보면 오물이 있어요. 오물. 부엌산 땅은 오물. 오물은 바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용왕신입니다. 물은 용이거든요. 용. 자, 우리가 흔히들 설화에서 보면은 여러 가지의 그 유형이 있는데 용은 곧 물이다. 그 물과 유사한 존재는 상징적 표현은 뭐냐? 이거는 거북이도 있고 해태도 있고 또 소금도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로 다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서울 경복궁에 보면은 경복궁 제일 큰 건물이 건정전은 있지 않습니까? 건정전 앞에 보면 양 계단 위쪽에 보면 해태가 두 마리 탁 앉아 있죠. 왜 앉았을까요? 왜 앉았을까요? 해태는 실제 동물입니까? 상상의 동물입니까? 그렇지. 전용훈 교수 그 제자들 보니까 우리 대구대에서는 질문하면 잘 모아. 해태는 곧 상상의 동물이고 해태의 얼굴 자세히 한번 보세요. 마치 영화와 비슷한 그런 형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태는 바로 물과 같은 존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건정전에 천국 목재인데 불이 나가 소실됐다. 얼마나 큰 재산상 손실이겠습니까? 또 그러면 재산상 손실도 모르겠지만 우리 문화 자산으로서 얼마나 큰 손실이 됐어요. 그래서 조상들은 풍습지리학적으로 해태라는 존재를 내세우면 불을 방지할 수 있다. 이런 방지론을 주장했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조선 개국과 더불어 나타난 정도저이라는 풍수학자입니다. 여러분 정도저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죠? 이방호 양은 늘 싸우고 가는 사람 그죠? 정도저이가 풍수학자입니다. 당대 최고가는 풍수학자입니다. 이 사람이 자꾸 경복궁을 짓는데 불이 나고 이러니까 부득이 거기에다가 해태상을 만들어서 불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했는 거예요. 그리고 인왕산 그 청와대에 있는 쪽 뒷산에 보면 인왕산인데 인왕산은 호랑이 산이잖아요. 호랑이가 늘 나타나서 경복궁 지는데 해를 비춰 다닙니다. 그러니까 호랑이가 늘 꼬리에 불 붙이고 가서 경복궁에 다 돼가면 불이 나도록 하고 불이 나도록 해요. 그건 풍수지리학에 나옵니다. 나는 풍수학자는 아닙니다만 풍수 설화에 대한 글을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당대의 최고 학자들이 다 살펴보면 이거 문제가 있네요. 경복궁을 새로 짓는데 조선 왕국이 개창해서 새롭게 크고 화려한 궁궐을 지어서 위상을 높이려고 하는데 늘 불이 나니까 오히려 그 권위가 실추되거든요. 그래서 그 일대 풍수를 전부 점검해 보니까 인왕산 쪽에 보니까 호랑이가 살아가지고 호랑이 신이 와서 괴롭혀요. 불러도 자기가 자기 권능을 다 모아고 자기의 어떤 그 위상을 인간들한테 보여줄 수 없다 해서 늘 거기 못 잡도록 방해하는 거예요. 그걸 알고 어떻게 했느냐? 이 인왕산 이게 있는데 여기 이제 건전전이 있고 이런 거 보면
우리 인왕산 줄기 부위에 기가 가장 센 곳에다가 절을 졌어. 절을 절고 뭐 했나마? 호압사. 호랑이 호자. 함량칸은 앞자죠. 누른 앞자. 그럼 절사자입니다. 호랑이를 누르는 절이다. 호랑이가 활동하고도 눌러버립니다. 그리고 그 벽화에 보면 전부 다가 어떤 그 무서운 사람 형상하는 나찰과 같은 그런 인물들을 벽화의 길이가 뭐 죄다 호랑이 목을 밟고 있는 그런 형국의 그림을 그려서 벽화를 형성했다는 것이죠. 그러고 나니까 호랑이가 저녁에 나타나서 경복궁 전대와 해를 끼치지 못하더라. 그러고부터 순조롭게 경복궁을 완성할 수 있었다 하는 그런 설화가 있습니다. 지금도 호합사가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는데 이제 그와 같은 혜태가 있느냐 하면은 거북이는 뭡니까? 물속에 늘 걸어다니죠. 물속에 헤엄치기하고 물속에 걷습니다. 그러는데 실제는 머리를 인간이 그려놓은 실제 거북이의 머리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거북이를 기를 때 어떻게 해요? 좀 더 무섭게 이렇게 그렸습니다. 이게 뭡니까? 용의 형국이에요. 용의 형국입니다. 용의 형국을 그려서 호랑이와 같이 대응할 수 있는 그 무서운 어떤 위험을 보이도록 합니다. 그래서 이 거북이도 대표의 모양같이 또 용의 모양과 같이 무섭게 해서 물을 상징하는 그런 존재로 이렇게 우리 선조들은 믿어왔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소금입니다. 소금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바다에 나는 바닷물을 굳어지게 해서 하나의 결정체로 짠 어떤 그 재료를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럼 쉽게 말하면 소금은 바닷물의 결정체 아닙니까? 결정체니까 이 자체가 바로 물이라는 것이죠. 물. 그래서 경남 합천에 가면 해인사라는 큰 절이 있습니다. 해인사 바로 정면에 높은 산이 황산 정상인데 그거 보면 산 위에 산이 이렇게 있지만 바위가 이렇게 아주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올라가기가 아주 힘들고 이런데 뒤에 철계단을 해서 이렇게 여기 중앙에 딱 보면 소금 단지를 하나 묻어두었어. 왜 소금 단지를 묻어두었냐 하면은 거기 해인사 내에 있는 불가람, 그래 절집 이게 전부 목조입니다, 그죠? 목조가 불이 나면 소중한 우리의 문화유산을 소실시키잖아요. 그래서 영광 끝에 화재를 방비한다는 그런 의미로서 여기에다가 소금 단지를 묻어둔 거예요. 그 매년 정월 대보름날 새벽에 스님들이 올라가서 소금을 매년 새로운 소금으로 바꿔서 그 속에 넣어두고 어쨌든 이로 인해서 해인사 가람의 화재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그런 제를 올린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일종의 축제입니다. 이렇게 해서 하는데 물은 곧 용왕신앙이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러면 밥을 하는 데는 반드시 물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밥은 조왕신이고 물은 용왕신이다. 그러면 밥과 물을 인간이 먹는데 그러면 인간이 다 먹고 난 뒤에는 그 음식을 소화시키려면 어떻게 합니까? 변소 가야 되죠. 그러니까 변소 가서 인간이 배설을 하는 그런 존재도 역시 신적인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죠. 그래서 흔히들 우리는 직간신이다 해서 직간신은 우리 민중신앙에서는 대장군신입니다. 장군신 중에 가장 큰 신이다 이거 대장군신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약의 경우에 번데기처럼 먹기만 먹고 만약 배설하지 못한다면 인간은 죽고 맙니다. 그래서 시원하게 배설하는, 불교에서 말하는 해우소다, 근심을 풀어주는 곳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로 중요한 의미를 가진 신이다 해서 한 단계 높여서 업그레이드해서 대장군 신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대장군 신은 우리 민가에서는 대단히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이를테면은 이사를 가더라도 딴 거는 집을 다 뜯는데 변소만은 함부로 뜯지 못합니다. 변소를 뜯을 때는 미리 큰 애를 갖추고 그 다음에는 그 철거할 때도 줄곧 감사하는 그런 일회의 퍼시를 신앙적으로 합니다. 민가에서 종교와 관계없습니다. 해서 이 변소를 철거하고 다른 건물을 짓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의 스님들은 이런 민중신앙과 연결되는 이런 가신신앙의 경외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외심. 경외심이라는 것은 이 경자가 존경하는 경자입니다. 존경하는 경자. 외자는 뭡니까? 요거는 무서워하는 외자입니다. 존경하면서도 무서워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민중신앙 중에 가신신앙입니다. 예를 들어서 용왕신앙 같은 것도, 용왕신앙은 바로 물이지 않습니까? 용왕신앙은 민중에서는 가장 그 자식들의 어떤 출사와 크게 연관을 시켜서 신을 모십니다. 이를테면은 아들이 과거 시험 치러 갔다 원행을 했다 할 때는 어머니가 반드시 물을 떠서 장독 위에 얹어놓고 자식들 무사기 위한 또 과거 시험에 합격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정화석을 떠놓고 기도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물에 대한 존재가 큰 역할을 해준다고 우리의 스님들은 믿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이든 안 그러면 단순 믿음이든 간에 우리 조상이 남긴 전통 문화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물의 존재에 대해서 매우 소중하게 생각하고 또 잘 아는 바와 같이 우리 몸의 60% 이상의 모두가 물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80% 이상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와 같이 물의 존재에 대해서는 아주 중요한 신탁의 존재가 되었고, 이를테면 아들이 서울 과거시험 치러 갔을 때 과거시험은 전부 그 한양의 과거장에서 땅바닥에 조그마한 초소자를 피워놓고 땅바닥에 앉아서 국가 이렇게 그렸습니다. 과제를 주면 거기에 과제에 맞도록 막 써놓습니다. 그러니까 글을 잘 쓴 사람은 장원급제, 잘 못 쓴 사람은 떨어져 버리죠. 그거를 가족들이 집에서 정한석을 떠놓고 꿀 앉아서 기도를 합니다. 우리 남편, 우리 아들 꼭 이번에 과거시험 합격하도록 비는 거예요. 비는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어머니가 빈다. 여기서 시험을 친다. 이 땅속에 흐르는 물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물들이 서로 연결되어서 어머니의 강력한 기운이 아들한테 이어진다는 것이죠. 이어지니까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아들이 문제를 못 풀어가 당황하고 있을 때 어머니의 그 기운이 또 기운에 그 힘입어 가지고 기운의 언덕으로 이 사람은 막혔던 자기의 그 공부했는 부분이 수수풀이 나옵니다. 그래서 시험에 합격할 수 있다 하는 그런 기대감도 우리 민중신앙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논문으로 많이 발표한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비근한 예를 들면은 여러분 저쪽 뒤산 보면 팔공산이거든요. 팔공산에 우리가 제일 중심 어로 생각하는 게 갓바위 부처입니다. 그 갓바위 부처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불신앙이 있는 존재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갓바위가 있는 그 일대는 약사신앙의 도량이면서도 용왕신앙의 도량입니다. 그래서 갓바위 일대는 물이 참 흔하다는 것이죠. 옛날부터 갓바위 일대는 물이 참 흔하거든요. 그래서 그 불불사 쪽에 가면 아동 제일약수다. 아동은 신라서 최고 좋은 물이다.
그 다음에 그 장군들이 먹는 장군수가 있다. 그 다음에 피부병에 신여한 약수가 있다. 이런 것들이 신라 때부터 계속 전송돼가 내려오는 현장이 바로 팔공사입니다. 서기 642년에 선덕여왕 11년에요. 갑바이 불상을 조성할 때 그때 선덕여왕의 몸에 피부병이 나왔어. 그 피부병을 다스리기 위해서 피접 온 곳이 팔공사라고 부릅니다. 팔공사와 몸을 씻고 개운을 하니까 병이 나서가지고 그 이후에 잠시 머물러 있었던 곳이 팔공사 넘어 보면 대구 동부 쪽에 부인사라는 절이 있습니다. 그 부인사 가면은 딱 들어서면 법당으로 올라가는데 들어서다가 오른쪽에 보면 숭모전이라는 정각이 큰 게 있습니다. 그 정각에 들어서면은 선덕 여왕의 어진 얼굴이 몸 전체에 그리는 그 초상화가 붙어 있습니다. 그걸 봤을 때는 비록 설화에 의해서 만들어졌다 할 수 있지만 선덕 여왕이 피접으로 그곳에 왔다는 것을 입증하는 소중한 자료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팔공산은 물과는 떼낼 수 없는 그런 존재고, 또 팔공산 갑바이는요 농민들한테 한 가지 소원을 꼭 이루어주는 그러한 불상이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게 무슨 이야기냐 하면 그 팔공산 갑바이 부처는 지금은 한 가지 소원하면은 모두가 학생들과 비교를 해서 그 수능시험도 있고 그러니까 그가 기도하면 수능시험 합격하고 서울대학교 갈 것이다 이런 생각만 하지만 옛날은 농경사회는 농사가 최우선입니다. 그러니까 비가 풍부하게 와주면 농사는 자연적으로 풍년농사를 거둘 수 있다는 그런 생각에서 지역 사람들이 비가 오지 않으면은 그 팔공산 갑바위 쪽 올라가서 기우제를 지냈다는 것이죠. 자, 그럼 기우제는 어떻게 해서 지내느냐? 오늘 제사 이야기가 그냥 설화 이야기가 알고 있어 딱딱하다. 자, 기우제는 비를 오도록 하는 제사인데, 기우제는 누가 비를 오도록 하노? 비를 오도록 하는 존재는 용이야. 용인데 용이 설화적으로 보면은 용은요 3월 달에 하늘로 올라가서 성천을 합니다. 그 다음에 언제 10월 달쯤 돼가 하강 춘분에 봄에 성천했다가 가을 추분에 땅에 내려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름에 기우제를 지내려고 하면 땅에서 지내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걸 알아야 돼요. 하천이나 못에 큰 못에 그 용이 있다 생각하고 거기서 기우제를 지내면 비가 오지 않는다는 것이죠. 왜? 용은 전부 하늘로 다 올라가 있으니까. 그리고 춘분되면은 용이 춘분은 다 하늘로 올라가 있고 추분에는 다 땅에 와서 개천이나 큰 못에 용이 있기 때문에 가을에는 기우제를 지내면 어떻게 하냐? 땅에 큰 저수지나 하천에서 제사를 지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름에 비가 오지 않을 때는 이와 같이 제일 높은 산에 올라가서 제사를 지내야 용이 구름 사이 다 다니다가 인간들이 기원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비를 오도록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우제도 팔공산 기우제도 항상 팔공산 일대 경산 지방에서 제일 높은 이 갓바위가 있는 곳에서 기우제를 지냈다는 것이죠. 팔공산 갓바위는 해발 850m입니다. 이 850m 정상에서 기우제를 지냈다는 것입니다. 그래 지내는데 비가 안 오거든. 기우제 지내면 비가 와야 되는데 비가 안 오는 거야. 왜 비가 안 오느냐? 마을 사람들이 분석해 보니까 이유가 있어요. 비를 오도록 하는 존재는 아까 용이라 그랬죠. 용이 비를 오도록 해 주어야 하는데 용이 외출해버려요. 제사를 여 앞에서 제물을 올리려고 제사를 지내는데 이게 통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냐? 요거는
기후대전이 빌었으니까 기후형. 비가 오도록 기원을 하는 기후형인데 그 다음에는 어떤 사람이 오느냐 하면 처음에는 지역의 기관장이 몇 명 올라가 정중하게 제사를 지내는데 그 다음에는 지역에서 껄렁한 그런 사람들 성격이 아주 우람하고 또 못되고 성격이 있는 그런 사람들을 올라보내가지고 지게에다 까만 돼지 살아있는 돼지를 한 마리 쥐고 술 한 마리를 들고 그래 올라가는 거야. 올라가 이 부처 앞에서 돼지를 그냥 이렇게 통째로 올려놓고 돼지 배를 그대로 낚아주고 살아있는 돼지를 배를 땁니다. 따서 바가지가 피를 내가 부처 몸에 막 뿌립니다. 불상은 보편적으로 살생을 금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금살행위다, 행위자다 이렇게 보는데 부처한테 피를 막 뿌리니까 이건 인간이 큰 잘못을 한 거야. 그렇지만 비가 오니까 인간이 반항을 한 거죠. 그래 놓고는 돼지 여기에다가 소나무 가지를 팍 덮어가 불상 일대를 다 태워버립니다. 태워버리니까 가까이 붙여 가까이 붙여가 이런 판석 가슴 쓰고 있거든요. 이 불길이 올라가서 가시 부분적으로 막 균열이 막 가고 깨집니다. 그래가지고 몸은 좀 시커멓게 타버려요. 이것을 그대로 놔두고 돼지고기만 그저 밀어서 저 그저 갈라먹고 술가 갈라먹고 마을 사람들이 내려오는 거예요. 내려오니까 마을에 도착하기 전에 소낙비가 오더라 하는 것이 와촌 지역 주민들의 정어입니다. 이거는 뭘 떠나냐 하면은 악계는 기후형이지만 이거는 자극형입니다. 자극형은 어떤 외부의 힘을 가해서 어떤 상황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죠. 자극형. 애들한테 엄마가 야야 밥 물어 암것이가 밥 물어 하다가 계속해도 밥 물어 안 오잖아요. 엄마 갈게 하고 안 오잖아. 성질 내가 야 이 자식아 밥 쳐물어 안 그러면 치 아픈다 하면 금방 아가 쪼쪼 안 먹거든. 그래 그것도 자극형이야. 이런 자극형으로 하니까 해놓고 사람들이 다 내려와 버렸죠. 그 용이 어디 갔다가 거기 와봤는 게 용은 이 화경씨가 쓴 용의 본능이라는 책에 논문에 보면은 용은 45가지의 본능이 있다. 그 중에서 용은 용왕신으로서 본능, 또 불을 수호하는 본능, 불하는 건 부처입니다. 부처를 지켜주는 그 수호신이야, 용이. 용이 수호신 같으면 부처를 지켜주는 수호신 같으면 청와대 같으면 경호실장이야. 경호실장은 부처가 항상 깨끗하게 유지되도록 누가 절대로 손 못 대도록 해줘야 되는데 인간들이 와가지고 여기 나쁜 짓 다 하고 불을 질러가 불상을 새까맣게 타도록 했거든. 그러니까 용이 할 수 있는 건 뭐고? 첫째, 탄 놈들을 씻어줘야 된다. 한락하니까 용이 어쩔 수 없이 큰 비를 내도록 해가지고 이걸 씻어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가빠이는 그 얼음을 씻어낼 수 있었지만 반사이익적으로 인간들에게는 피를 얻을 수 있도록 했다 하는 그런 논리를 와촌 사람들은 적용시켰다. 그리고 와촌 사람들이 얼마나 머리가 좋습니까? 자, 이런 신앙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두 번째 이야기하는 마을 신앙은 단합, 결속을 의미합니다. 마을 신앙은 주로 그 여러 성바지가 사는 마을에서만 형성되는데 보통 이제 각성바지라 그러죠. 각성바지는 김씨 말고 A씨 말고도 B, C, D 여러 시족들이 같이 살 때만 이 마을 신앙이 형성된다는 거죠. 주로 이 마을 신앙의 형성 그 형태는 개척자가 조선 선조 몇 년에 그 A, C가 들어와 가지고 그 마을에 정착하면서 기존의 시족 각각 다른 시족 조금 소규모 시족들과 합하는 과정에서 단합이 잘 안 되니까 이걸 단합하기 위해서 만들었다는 그런 그 둘의
뚜레 형식의 그 향약이 곧 마을 신앙을 일궈낸 것입니다. 마을 신앙은 주축이 되는 것이 마을 앞에 있는 큰 당산목입니다. 당산목. 또 천하대장군, 지하 여장군 이런 거. 그 다음에 돌모대기, 돌산하는 이런 등속들이 마을 사람의 뜻을 한 곳에 모을 수 있도록 해놓은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대장군신, 이런 조상군신, 이 당산목신들이 바로 그 마을 사람들이 서로 뜻이 안 갈라지고 한때 혼연일체가 되는 그런 존재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마을 신앙의 주체입니다. 근데 보편적으로 경산에는 대부분 이런 당산목 신앙이 형성되어 있다는 것이죠. 원래는 경산 지역에 한 300개 마을이 조금 넘습니다만 그 300개 마을마다 당산목이 다 있었습니다. 그러나 유독 없는 곳은 남천에 가면 송백 마을이라든지 집성촌 마을은 없습니다. 자, 송백 마을은 대조영들의 후손들이 내려와서 정착하고 있는 마을입니다. 거기는 대부분 99%가 성씨가 전부 태시들입니다. 그러니까 태시들은 태시 중에 제일 연장자, 촌수가 제일 높은 사람이 한마디 하면 밑에 사람이 다 따라겠죠. 또 어디는 김해 김씨가 정착했는데 처음 돌아가 그 사람이 개척했기 때문에 딴 시족이 없었다. 그러면 김해 김씨 중에 제일 어른 되는 사람이 시키면 다 듣는다는 것이죠. 그런 마을을 제외하고는 여러 성이 돌아가면 전부 이런 당산목이 있는데 나무를 심어놓고 거기다가 금기사항을 넣는 겁니다. 만약 그것을 하지 않으면 어떠한 징크스가 생긴다고 그것을 유포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또 자꾸 세월을 할 때마다 그거를 전성시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떤 경외심을 가지고 지켜주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이 당산목이 있는 마을에는 반드시 풍물이 있습니다. 풍물은 농악이거든요. 농악이 있어서 바로 제를 진행으로 마을 사람들 집집이 둘러보는 유신행위를 가지는데 그걸 지신밟기를 합니다. 집집이 다니면서 풍물 치면서 아따 그 우물 앞에서는 그 집 우물 맛있다 하면 당당당 쳐주고 이 집은 누가 지었노 뭐 성주에 있는 뭐 도목수가 지었구나 뭐 어떻게 하면 그거 뭐 또 딱 쳐주고 좋은 말을 듣다 형식으로 집안을 한 바퀴 돌면서 하면은 집주인들은 나와 사라고 돈을 내놓고 이렇게 했어요. 그걸 가지고 건립이다 이렇게. 그러한 풍물놀이가 반드시 당산목이 있는 곳에는 이루어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산목이 있는 마을을 방문을 할 때마다 여기에는 풍물이 있다. 그러면 그 풍물이 지금 어떻게 유지되고 있나 하는 것을 살펴봅니다. 지금 보면 유형문화재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때에 따라서는 그런 거는 무형이거든요. 무형문화재로 지정돼서 계속 전승되는 것도 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마을은 나무를 통해서 결속하고 또 나무를 통해서 마을 사람의 안녕을 장담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디 가도 원래 이거 당산목 잎이 아주 무성한 거에 원래는 대풍잘 되겠구나. 나무가 원래는 낙엽이 많이 흐르고 나무가 안 좋은 거냐 이거 마시면 나쁜 일이 있을란가 이런 걸 미리 점치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는 솥대 같은 겁니다. 솥대. 새가 다니는 솥대도 역시 마을 신앙의 주신이거든요. 솥대는 나무에다 해가지고 새를 만들어 이렇게 꼽아놨어요. 새는 설화에 무엇인가? 새는 설화에는 도사이다. 우리 민족은 새를 집에 찾아오는 새를 아주 반겨서 맞이합니다. 비근한 해로 제비가 강남 갔다 왔다 하다가 제비집을 지면서 청에다가 아무리 흙을 흘리라도 제비집을 안 띱니다. 반갑게 맞이해주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새는 곧 조상이다 이죠. 그래서 그 형태를 이렇게 솥대로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새 모양으로 이렇게 세워놓으면 항상 우리 마을에는 조상들이 와서 우리를 도와준다.
우리는 조상님의 언덕으로 잘 살 수 있다. 이렇게 믿고 있거든. 이렇게 믿으니까 심리적으로 그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다. 그 이런 전위적 치유라고 하는데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대장군신 저거는 하나의 상징적 그 존재인데 저것도 역시 마을 달아나는데 그런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 다음은 지역축제입니다. 지역축제는 전체 어느 한 마을을 국한하지 않고 그 소재재권이라든지 그 대단히 권력 내에 여러 시족들 또 여러 유형들이 모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축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말하면 경산 묘목축제다. 경산 포도축제다. 경산 사과축제다. 자인단오 축제다. 이런 것들은 모두가 지역축제에 속합니다. 지역축제 주시는 뭐냐? 그 단위 축제를 형성하는 주된 주신입니다. 묘목축제는 나무겠죠. 단오축제는 단오신이겠죠. 그 경산에는 자인단오는 자인뿐입니다. 자인단오는 주신이 한장군입니다. 저 강명단오에는 주신이 김유신 장군입니다. 부신은 대관령 산신이 되었다는 범일국사입니다. 그 다음에 군의군 효령면에 가면 또 효령단오가 있는데 거기에는 주신이 김유신 장군. 그래 전국적으로 단오가 형성되는 것은 대부분 김유신 장군을 주신으로 모시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경산의 한 장군, 어느 장군이라는 존재도 김유신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김유신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642년에 암양주에 군주로 직접 부임하였던 그런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김유신이 군주로 왔기 때문에 김유신은 이 지역의 최고 가는 수령이다. 그렇다면 바로 경산을 지켜주는 인물로 한 장군이라는 존재는 김유신이 아니겠나. 단오 자체도 신라 때부터 유래가 되었고 해서 그렇게 보는 학자들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그 단오 신앙은 경산의 중심되는 그런 신앙처럼 전승되고 있고 또 자인단오는 비록 강릉단오가 세계유산에 등재가 되어 있습니다만 자인단오가 세계유산에 등재되지 못한 것은 아까 앞에서 말했던 5가지 행위 중에 2가지가 자인단오에 없습니다. 첫째, 신을 맞이했던 곳이 훼손되고 그 다음에 신이 직접 활동했던 유신지역이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인버들지라는 큰 못이 있는데 한 장군이 거기에서 외구를 불러서 유인해가지고 모두 그 섬멸했다는 것인데 그것도 자인 일대 그 지역 일대에 그 공단을 조성하면서 전부 막아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체가 활동할 자리가 없다는 것이죠. 영신, 강신, 오신행위까지 접어드는 그 과정을 지금은 펼쳐지 못하고 바로 오신에서 유신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자인단오는 절차를 밟지 못했다 이렇게 해서 세계유산에서 검토될 때 제외가 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자인 사람들은 자인단오도 그 절차 과정을 그대로 살려내기 위해서 자인 버들지를 새로 복원할 필요가 있다. 이런 주장이 있고 또 자인 지방에 등장했던 인물 그 한장군도예요. 이 역사가 흐른 과정에서 청주 한씨가 경산의 그 원당 쪽에 조선시대 일부 유입이 되었습니다. 되면서 당시의 고골원과 아주 친밀한 관계에 있으면서 그 사람하고 어떤 관계에서 어느 날 느닷없이 청주 한씨로 한 장군이 변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설왕설래 끝에 이것은 실존 인물이라 할 수 있더라도 한씨는 아닐 것이다. 다만 큰 장군이다. 이렇게 정립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인단오는 아마 버들지만 복원하면 우리 그 기록유산에
등재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충분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군의군 효령 단원은요. 내가 그 3년 전에 그쪽에서 단오에 대한 단오 축제를 무형문화재로 지정해달라 해서 요청을 받고 현장에 갔더랬었는데 거기에는 여러 가지 설화는 많이 있는데 설화를 입증할 자료가 없어요. 그래서 아직까지 그 자료를 입증할 수 있는, 고정을 받을 수 있는, 방증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문헌적 자료를 많이 찾아내야만이 우리 효령 단어도 빛을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 말했던 강릉 단어는요, 8단어입니다. 단어를 쉽게 말하면 5월달까지, 1월달부터 5월달까지 계속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어가 특별하죠. 그리고 또 우리 지역에 세시 축제 중에서는요, 경산지의 독창성을 갖고 있는 것이 뭐냐면 영등신화입니다. 영등신화는 무엇입니까? 2월달에 바람신을 위로하는 그런 축제입니다. 보편적으로 영등신앙은 영동할미가 오거든요. 영동할미, 할미가 내려오는데 할미가 딸과 같이 오면은 그 애는 순풍이 불고, 영동할미가 며느리를 데리고 오면 그 애는 바람이 몹시 부는기라. 왜 그러냐? 선화적으로 해석하면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관계는 아주 껄끄럽습니다. 그죠? 갈등이 심한 존재고 딸과는 사이가 좋잖아요. 그래서 우리 민족에서는 기원을 할 때, 영등설을 맞이하기 위해서 기원을 할 때는 늘 할매요 이번에는 따님하고 같이 들어오십시오 하면 내 기원을 하는 거야. 며느리하고 같이 오는 우리 눈을 볼 수는 없지만 바람이 거의 모십이면 원래 영동 할매가 며느리를 들고 왔구나. 아이고 원래 계속 바람 불면 농사 원래 필요하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경산지방에서 가장 산이 많아서 깊은 골이 많고 논밭이 그 골 속에 있어서 농사가 산으로 인해서 잘 안 되는 골이 있습니다. 그게 어디냐? 남천면입니다. 이 남천면은 화천부이라 말 그대로 남쪽에 그랑부이라 그랑. 저 꼴째서 선인사는 쭉 경산까지 내려오는 것이 그게 천이 남천입니다. 그러니까 산이 이렇게 있으니까 조그마한 골짜기에 바람 좀 불어도 농사가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그걸 할 때 어느 날 고려시대입니다. 고려시대에 전영동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겠습니다. 인간입니다. 이 사람은 인간, 사람 일자 인간입니다. 실존 인간으로 결국 신의 역할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경산 남천의 영등신앙은 우리 동국세시기에 보면은 보편적으로 전부 신은 인간이 아닙니다. 그러나 여기는 인간이 등장한다는 것이죠. 그럼 경산 전설의 특징, 경산의 세시군의 특징을 할 수 있는 이 영등신앙은 신이 인간화가 됩니다. 신이 인간화가 됩니다. 할미는 여자아이니까 여성이 남성화되는 그러한 신앙 주체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경산의 영등신앙은 독창성이 있다 해서 이런 것들도 경산의 세시풍 속에서는 아주 본이 되는, 전국에 본이 되는 그런 사례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그리고 이 영등신앙의 주체인 전영동이라는 사람은 평생 동안 익힌 음식을 먹지 않고 늘 옛날 같은 무죠. 무를 갈아서 즙을 먹고 익힌 음식을 먹지 않고 방에는 절대 불을 떼지 않았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나무를 쓰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건 왜냐하면 산에 이렇게 해서 산에 대한 피해가 많기 때문에 산을 부정한다는 거죠. 전영동은. 그래서 여기 전영동이가 태어났을 때 전설에 보면 어떻게 되냐면 전영동이가 태어나니까 인근 지역의 마을에 초목에 풀이 나지 않았다. 그래서 삼계마, 원동, 하동 그 일대 마을을 무역동이라 했다.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고려사도 일부 남아 있습니다. 무역동이라 했다. 그 무역동이라는 것은 뭔가 하면은 전영동과 산신가의 한판 게임이 벌어지는 신호입니다. 그런데
전영동이가 성장을 해서 경산 혈리가 돼가지고 출퇴근을 하는데 요새 같으면 성경차가 있겠죠. 그때는 늘 걸어다니는데 산신이 전영동이한테 호랑이를 한 마리 데리고 와가 혈리께서 이 내 몸과 같은 이 호랑이를 타고 출퇴근하시오. 전영동이 반대했어. 나는 너한테 신이 안 된다. 반대하는 거예요. 그러나 호랑이가 하도 사정을 해서 결국은 전영동이가 호랑이를 타고 출퇴근을 했는데 호랑이한테 조금 더 거리낌이 있는 짓은 하지 않았다. 그래서 정시에 출근하고 정시에 퇴근하고 하면서도 그 산신한테 덕을 보는 나무를 뗀다든지 더운 거를 먹는다든지 하는 걸 조금도 하지 않았다 하고 전영동이가 죽을 때 지역 주민들한테 남긴 유언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나는 죽었어. 이 지역에 산신이 되어가지고 너희들이 사는데 풍년이 항상 풍년이 이루어지도록 도와주겠다. 그러니까 정월 대보름날 마을 동제 지낼 때 내한테 큰 무를 한 뿌리씩 내 재단에 올려서 제를 지내도 그러면 풍년이 오도록 해주겠다.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런 그 유래로 해서 지금 송백에 가면은 전영동에 사당이 있습니다. 그 사당에는 보면 해마다 정월 대보름날 제를 지내는데 지금도 마을에서 무를 재배해가 제일 굵은 무를 생산한 그 사람이 제주가 되어서 제사를 지내는데 근래에 와서는 제사가 이제 그 머뭇거려지고 있습니다. 지냈다가 안 지냈다가 이러는데 그것이 전영동이라는 그 존재를 그 정도 믿어왔기 때문에 전영동과 바람신과의 관계를 경산의 제19 속에서 들춰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경산의 영등신앙은 그러한 독창성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경산에는 그 불교와 관계되는 그 신앙적 축제가 상당히 많습니다. 고려 시대 때는 뭐 팔관에 뭐 연동에 해서 불교와 관계되는 축제를 많이 하였는데 경산 지방에서도 불교와 관계되는 그러한 축제 행사가 크게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경산은 인물편에도 원효라든지 인원이라든지 이런 불학자가 태어났고 또 산의 곳곳에는 신라 시대, 고려 시대까지 엄청난 불가람들이 형성되어 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라의 왕자였던 헌덕왕의 아들인 심지 왕사라든지 이러한 왕자들까지도 이곳 그 팔공산 기슭에 와서 절을 짓고 지금은 하양 환성사입니다만 절을 지었다는 그런 기록도 있고 또 그로 인해서 조선시대에 이르러서는 유교였던 폐해로 인해 가지고 지역에 있는 그 고차들이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심지어 하양에 있는 그 사기동에 있는 그 환성사는 영천 인고선에서 아예 재산을 거의 다 자기들이 관장했습니다. 그것을 보고 뒤에 와서 하양 향교에서 왜 우리가 하지 너가 하느냐. 그래서 서로 송사를 해가지고 결국 재판을 해서 하양 향교에서 하양 환성사절을 관장하도록 이렇게 숙종 임금이 내린 그런 그 어필도 있습니다. 막 그런 것들 미루어 봤을 때는 경산 지방의 그 어떤 지역 축제는 아주 다양한 모습으로 다양한 형태로 전성되어 왔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경산은 지금까지 지역 축제로는 아까도 앞에 잠깐 말했다시피 정리한다면은 팔공산은 갓바위 축제, 그 다음에 하양에는 전국 묘목 생산의 70%를 차지하는 대조 환상리 경산 묘목이 있습니다. 그 축제가 한때 이루어졌고, 그 다음에는 대추의 주산지입니다. 한때는 사과의 주산지지만 대추의 주산지로 해서 매년 대추 축제를 열고 또 포도도 많이 나와서 포도 축제도 열고 그 다음에 자인당 이런 지역 축제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의 그 머릿속에 넣어두시고 경산은 열모로 은혜를 많이 입은 그런 고장입니다. 사방이 전부 산으로 둘러싸여져 있고 어떤 피해도 어떤 재난에도
지금까지 잘 피해왔다 하는 그런 기록들을 보아서 은혜로운 땅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그 속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경사의 지형 또 경사이라는 존재가 여러분들을 도와주는 그런 언덕이 아니겠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들의 학문적 발전과 또 개인적 건강 그리고 가정의 화목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